안녕하세요. 홀가분 TV입니다. 책과 세상 코너에서 첫 번째 책으로 극우주의와 기독교를 다루고 있는데 1회는 나갔고요. 4회를 거쳐 다룰 예정인데 1회는 나갔고 2회를 다룰 예정입니다. 2회는 이 책의 두 번째 장인 포스트 세계화 시대 안보정치와 산림정치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 책으로 한 1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분은 오늘도 디에고 선생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에고 선생님은 또 항상 그 축구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분야는 역사학자고, 그래서 역사와 축구와 또 교회에서 또 중요한 직책을 해서 교회와 이런 일로 바쁘신 것 같은데, 책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제 전공 분야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사죠? 한국 고대사. 한국 고대사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취미와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이랄까요?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우승 커리어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예. 주중이죠. 우승 무지하게 많이 하지 않았나? 아니요, 우승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개인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우승을 한 번도 못했었습니다. 이른바 일단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그 유로파 리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UCL이라고 불리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예. 속칭 이제 줄여서 챔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손흥민이 우승했던 유로파 리그.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 요 세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인 그 유로파 리그에서 손흥민이 드디어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그 손차방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예, 누가 짱이냐? 예, 쉽게 얘기하면 이 논쟁인데요. 개인 성적으로 봐서는 이제 손흥민이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개인 커리어 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거머쥐고 개인 커리어 면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우승하고는 좀 인연이 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손차방 논쟁에서 손흥민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예, 고트라고 불리는 한국 축구의 고트가 누구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예, 개인 커리어에서 앞섰던 손흥민이 우에파에서 우승도 하면서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는 그런 그 장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승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비중 있는 거군요. 예, 굉장히 큰 대회고 또 첨언을 하면 손흥민은 그동안 준우승만 했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준우승했었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결승에 올랐는데 그때 아마 리버풀로 기억합니다. 리버풀한테 짐으로써 준우승을 하면서 아쉬움을 삼킨 그런 한을 이번에 풀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도 경기 끝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도 보였죠. 네. 그렇게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뉴스에서 보긴 봤는데 뭐 이렇게 즐거웠더니 즐거운 거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빠서 불면의 밤이 아니고 괜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요새 멜라토닌도 먹고 있고 그래서 약간 피곤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일은 뭐 옛날에 비하면 훨씬 적은데 괜히 그냥 뭐 허덕이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잘 못하고 살고 있어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다시 올빼미로 회귀하신 건가요? 올빼미로 회귀하기엔 체력이 딸려서 그렇구나. 은퇴한 올빼미로 합시다. 은퇴한 올빼미.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접어들면 이 글은 2023년 4월
한국 민중신학회 포럼에서 발표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기획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4월 이전에 22년 말쯤에 개신교의 이제 이제 성직자나 신자들 몇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됐어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갖고 장난치는 정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을 갖고 장난을 친다라는 것을 이제 접했고, 그래서 기독교계 이제 개신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했고, 또 연구자들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구자들 여기저기서 이런 걸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한국민중신학회도 매달 포럼을 하는데 조금 이제 규모를 크게 키워서 공개 심포지엄 같은 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 발제자였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글이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에 지난 1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은 이제 4번의 발표의 자리에서 발표한 글들을 시간 순으로 실었다고 했는데, 시간 순으로 실은 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발표한 원고를 가급적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최대한 살려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인데, 이 글의 현장성은 이제 그런 개신교 신자 몇이 기소된 것, 신자와 성직자들, 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사회를 연구자들이니까 조금 심도 있게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왜 건드리고 있을까, 이런 논의를 다루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책을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걸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책이 극우주의와 기독교잖아요. 신학책입니다. 근데 그럴까요? 예, 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과학의 느낌 혹은 사회과학적 그런 방법론을 활용하는 뭐 글쓰기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학책을 이렇게 사회과학적 글쓰기로 표현한?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민중신학은 이게 신학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신학 아닌 분들이랑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우리 글들을 어려워해. 왜냐면 신학적이어서.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신학과 다른 인문사회가 간에 교류가 너무 적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학문들이 서로 간에 다른 분야와 같이 논의할 때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학과 신학 아닌 분야와의 이 대화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사견입니다만, 신학이 너무 신학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신학도 우리 사회와 깊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읽는 안목도 깊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종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도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그냥 중간 지점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희에 대한 비판이 이게 신학이야? 이렇게 듣는데, 이런 것도 신학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이제 국가보안법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 검사들의 정권 혹은 그들이 중심이 된 정권으로 볼 수 있는데 특수수사가 아닌 공안수사를 갑자기 꺼내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갖는 착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검찰 특수부들의 정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입증해 주는 게 많잖아요. 특수부 출신들이 정부 요소수에 검사들의 영역이 아닌 분야까지 검사들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아마도 검사들이 세계 모든 걸, 한국 사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사실 또 있겠죠. 또 뭐 어떤 일종의 농공행상에서 자기들 지인들을 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지. 뭐 근데 그런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검사들, 특수부 출신 검사들만의 그 영역이 너무 과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특수부 영역이 아닌 영역들, 예를 들면 이제 용산의 비서실이나 이제 또 국가 여러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다루는 기관들에서 이제 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검사의 다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많이 진출을 했죠. 이제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국가보안법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이 용산에 들어간 몇몇 인사들이 되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 아닌 검사들이다라는 점이 이제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김태효 씨. 네네. 우리가 아는 뉴라이트. 이동관 씨. 네, 그 유명한 이동관 씨. 뭐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 네, 뭐 김광돈. 뭐 이런 인사들이 이제 대거 진출했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이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뉴라이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의혹인데, 지난번에 왜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네, 그분을 간첩 사건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검사들이 졌는데도 또 기소하고 아주 더티한 일을 했잖아요.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룬 검사들이 공안통 검사, 특수부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공안통 검사들이 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일을 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가 주로 그 일을 했었던 검사 두 명일 거예요. 두 명의 검사가 용산의 대통령 비서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이건 공안 검사와 또 뉴라이트 인사와 이런 이들이 주로 용산의 대통령의 참모 진영을 구성하게 됐다. 이게 되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공안과 뉴라이트? 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 글에 되게 저의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 연결고리들이 상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금한 점이 특수부 검사의 중용은 이해가 되는데 뉴라이트 인사의 등용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가를 운영할 때 이제 어떤 개인 비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정적을 감옥에 넣고 뭐 이런 것만 갖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측면이 국가를 큰 틀에서 통치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익숙한 건 이념
드라이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아주 초기에는 검사들이 뭘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 2기 정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뉴라이트 1기 정권은 MB 정권이죠.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올드라이트, 그 다음에 뉴라이트, 이 둘 모두에 관심일 텐데 왜 뉴라이트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라이트 1기 정권은 MB 정권 때였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인사들이 뉴라이트가 2000년대 초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B 정권 때 갑자기 이제 MB 정권에 집중적으로 정권에 들어가서 뉴라이트 1기 정권의 성격을 지녔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왔을 때는 이제 뉴라이트들은 MB 정권, 이명박 정권의 실패와 더불어서 다 밀려난 거죠. 그들의 서투른 국제 정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올드라이트가 대거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전통적인 우파 사회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권 때 진출했었던 뉴라이트 인사들 다수가 다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드라이트가 이제 국내의 권력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일종의 경합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베가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이 뭐 아시다시피 장기 집권을 했지만 그 안에 계파들이 특정 계파가 좌지우지하는 게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대 초부터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을 했고 그 이후에 아베가 죽은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계파가 아베 계파인데 그들이 이제 성향상 이제 뉴라이트와 일정한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올드라이트가 아니라 네오콘이라고 있잖아요. 네오콘 있죠. 네. 네오콘 세력과 비슷한 게 일본에서 아베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일본식 네오콘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식 네오콘이 아마 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일본의 그 아베 정권과 연동되면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치를 주도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정권의 영향도 굉장히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 통일교와의 연관성 이것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짧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아베 정권 말기에 일본의 매체들이 아베 정권과 통일교와 연관성 얘기를 했잖아요. 아베가 영향력이 있고 또 통일교가 일본 자민당 내에 일정하게 어떤 인사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이제 아베 정권, 아베 계파에 이제 일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일본 매체들 일부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아베가 살해당한 뒤에 일본에 있는 유력한 그 매체에서 아베와 통일교를 다루는 특집을 다룬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자문을 요청이 와서 제가 뭐 알지 못하는 얘기지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통일교가 어쩌면 아베 정권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연결되는 이제 일종의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재구축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통일교도 관련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일교의 그 총재가 예. 그 김건희 씨한테 명품 선물을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사업에 관련된 비리와 연관성을 많이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일까라는 의혹도 좀 들어요, 저는. 어떤 정책적인 연관성도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건 아닐까? 이건 뭐 그냥 대책 없는 의심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논리적 추론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에치슨 라인 담론에서 다루겠지만 이 글은 신 에치슨 라인에 대한 일본 극우파의 담론들이 한국 극우 세력들에게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데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그러니까 신 에치슨 라인 낯설지 않으세요? 낯설죠. 그죠? 에치슨 라인은 있는데 네. 신 에치슨 네, 이게 라인 이제 이건 낯설죠. 일본의 일부 인터넷 극우파들이 쓴 말이고 그 한국의 또 온라인 극우 그룹들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또 재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 에치슨 라인 담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로 확산되는 시절이 문재인 정부가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막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가 막 나오던 그 무렵에 신 에치슨 라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와서 그 정황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부를 제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글에서 다뤘죠. 예. 이어서 자연스럽게 신 에치슨 라인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에치슨 라인이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에치슨 라인은 1950년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이른바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킨다는 그런 선언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맥락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선생님이 고대사가니까 내가 이제 그 압도적인 부담감은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자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좀 이제 아는 제 보면 제가 사실 이 정황 관계를 찾아내는데 좀 애먹었어요. 친절한 소개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찾아서 논증한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도 혹시나 역사학자로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에치슨 라인은 이제 1950년 4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에 미국의 NPC 그러니까 미국 프레스센터 그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센터죠. NPC 강연에서 그 당시 국무장관이던 딘 에치슨이 강연을 했는데 그때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한 이제 캄차크 그 열도에서부터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동아시아 방위 구역을 이제 설정하는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에치슨 라인에서 밖으로 나가서 한국 2달 후에 침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치슨 라인에서 방어 구역에서 제외돼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얘기가 그렇게 제외됐기 때문에 소련과 공산 중국이 이제 미국이 한반도를 방어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김일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남침을 했다. 이런 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의아한 게요. 그 딘 에치슨이 누구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인데 예. 4선이면 대단한 건데 그렇죠. 네 번째 대선이 되고 그 직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면서 트루먼이 이제 자녀 임기를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음.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은 그 독일과 이탈리아와 뭐 이런 나라, 일본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범 국가들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나라들을 규정하기를 파시스트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 정권과의 전쟁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이긴 연합국은 뭐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였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본주의 계열의 민주주의 주장하는 국가가 있었고 다른 그룹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있었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였죠. 예. 두 개의 민주국가가 연대를 해서 파시스트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성공 스토리였는데 전쟁이 끝났고 파시스트 국가들은 괴멸됐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45년의 전쟁이 끝났는데 47년? 48년쯤에 7년인가 8년인가 트루먼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불간섭주의를 추구했으나 국제정치에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찰 국가가 되겠다를 선언하는 거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이죠. 네. 먼로 독트린이 불간섭주의를 주장했다면 트루먼 독트린은 이제 국제의 정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간섭하겠다. 그냥 간섭하겠다 아니라 세계 국가의 경찰 국가가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개입주의를. 네, 개입주의죠. 근데 이제 그 내막에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적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적이 누구냐? 소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에 파시스트 국가들 내에서 강력하게 이제 레지스탕스 역할을 했던 이들이 가장 적극적 레지스탕스였던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이들이 그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신생 국가들이 공산화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네가 승리한 국가이고 소련보다 더 적극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결과는 소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자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 경찰 국가가 돼서 공산화를 막는 거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트루먼 정부가 했었던 게 뭐냐면 친미적인 성격에 있는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집권 세력이 있으면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든 안 받든 이 말은 없었지만 네. 어쨌든 어떤 정권이든 그들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리스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파시스트 세력인데 그들을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독재 정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주에서 이제 4.3이 일어날 때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은 한반도를 공산화되는 걸 막는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트루먼 독트린에 의하면. 그런데 딘 애치슨이 그 트루먼 독트린의 실행 기획의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 실행 기획은 NSC-68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구현되거든요. 네. 근데 NSC-68이라는 문서를 왜 만들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중간 선거를 했는데 공화당이 승을 했어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자국 경제 좀
돌봐라. 전쟁을 우리가 너무 피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국제정치에 개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공화당을 지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제정치에 개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이제 공화당을 지지했고 공화당은 그 국방 예산을 감액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NSC-U8이라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던 거예요. 일종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설득용으로서의 국방비 증액도 있지만 예. 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는 거죠. 그래서 NSC-U8을 만든 딘 애치슨이 예. 1950년 4월에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을 그런 취지의 강연을 했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일어납니다. NPC 강연을 둘러싸고 그래서 이제 애치슨 라인을 통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제외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주장들이 힘을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책에서 했는데 이게 제가 어렵게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스토리 라인인데요. 네네. 역사학자로서 코멘트 해주세요. 일단은 이 복잡한 정론관계의 맥락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좀 많이 됐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의문이 드는 게, 트루먼 정부의 국방비 증액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 방향이다. 요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딘 애치슨이 주도해서 만든 문서가 NSC-U8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국방비 증액이 유일한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감액된 그것을 그럼 어떻게 그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의 간섭주의를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들어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애치슨 라인이 바로 이제 그런 감액된 그런 고민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그 일종의 국제정치의 기획자였던 애치슨이 공산화의 확대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시킨다는 느낌을 혹은 어감이 포함된 그런 선언을 합니다. 어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폐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애치슨 라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애치슨 라인 하면 애치슨 라인이거나 뭐 그런 말 썼으니까 라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치슨 라인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고 디펜시브 라인이라고 써야 됐을 텐데 디펜시브 프라이메터라고 썼단 말이에요. 방어구역. 구역이란 프라이메터는 이제 어떤 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디펜시브 프라이메터로 나온 이 구역들이 어디냐면 주로 섬들이에요. 섬들은 배가 이동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 당시 항공모함이 중요한 전력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통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방어선을 만들어내면 특정 지역에 방어 기지를 만들어서 주둔해서 방어하는 것보다 적은 병력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디펜시브 프라이메터는 방어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애치슨 라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방어구역을 방어선으로 라인을 번역했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오해들이 비롯된 거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애치슨 라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신 애치슨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이거는 일본의 극우 인터넷 매체인 자크자크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논조를 받아들인
그 국내 와이타임즈 추구길 예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그 동아시아 평화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배제하고 대만, 일본, 미국을 연결하는 신에치슨 라인을 만들게 하고 이 신에치슨 라인은 한반도의 위기로 비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극우 인터넷 매체 자크자크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자크자크가 유일하게 신에치슨 라인을 얘기한 매체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크자크가 신에치슨 라인 얘기를 한 때가 언제냐면 그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 만나기로 한 직전이에요. 그 만나기로 한 직전인데 만나기로 해서 이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이 모여서 뭘 논의할 것인가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실무자들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직 공표가 안 됐던 시기에 자크자크가 얘기를 해요. 대단한 척보력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의심하는 거죠. 세밀하게까지 알았겠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동아시아 평화 체제에 대한 디자인을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동아시아의 이런 기획은 결국 한반도가 중국에 견인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를 빼고 미국과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신에치슨 라인을 선언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추부길이 그 운영하는 추부길은 이명박 정권 목사의 사람이. 근데 이명박 언론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의 홍보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꽤 영향력 있는 일종의 뉴라이트 인사인데 이 와이타임즈도 주로 이제 중노년 사람들이 꽤 많이 듣는 매체인데 그걸 딱 받아요. 한 일주일쯤 뒤에. 그래서 한반도의 신에치슨 라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죠. 이것도 이제 두 와이타임즈와 자크자크가 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한 걸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신에치슨 라인이 원래 에치슨 라인이 얘기된 나온 이후에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한반도를 배제하면 한국의 안보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는 이제 그런 논의를 편 거죠. 그런 걸 펴기 위해서 에치슨 라인이 소환된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치슨 라인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 독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저도. 예. 문재인 정부 언급을 하셔가지고 잠깐 그 얘기를 보면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 평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자본의 세계화 담론의 망 안에서 디자인된 거다. 또는 세계화의 확대를 지향하는 자본 분파의 욕구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담으로 예. 제가 요새 엄청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극우주의를 다루는 많은 데서 이렇게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얘기하는 논의에서 약간 좀 이렇게 저만의 주장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만 나의 주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주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논의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주장이기도 한데 극우주의의 21세기 극우주의 출현의 배경에는 세계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화의 부작용이죠.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시작할 무렵, 2000년대 그리고 그 무렵에는
세계화가 굉장히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세계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제 인간상은 전통적인 주체, 나의 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주체를 가져야 돼.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쇄신하게 하기 위한 담론이 자기개발 담론이었죠. 그리고 그런 자기개발 담론에 의해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막 변화무쌍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무엇이 나의 실패가 이유였을까 하고 나의 문제를 자꾸 찾아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해서 또 내가 이제 그 변화무쌍한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유동적 주체, 액체적 주체, 그러니까 이제 21세기형 주체죠. 세계화가 요구하는 주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념의 문제는 이념적 올드라이트는 하나의 딱 고착된 주체가 필요로 해요. 방공이라는 주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20세기형 주체는 하나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주체, 뭐 이런 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세기는 국민이라는 성격도 약화되고, 민족의 성격도 약화되고, 이념적인 어떤 주체도 약화되고, 계급적 주체도 약화되고, 그러니까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변화무쌍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게 21세기인데, 21세기 첫 10년대는 이런 그 변화무쌍한 주체에 대한 논의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데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한 거죠. 자기를 불태웠어요. 그런데 이미 21세기 초에 자기를 불태우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나오죠. 번아웃 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21세기 초에 잠깐 발칙했던 담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힐링 담론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거야. 치유, 명상. 예. 그런데 그건 또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출판가에서도 힐링 서적들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 힐링이 필요 없어진 거냐? 아니에요. 힐링 산업은 막대하게 커졌어요. 자본 축적에 중요한 이제 도구 장치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힐링이 필요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도 힐링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의 담론이 막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극우주의가 21세기형 극우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화와 극우주의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논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세계화가 21세기 두 번째 10년대에 이제 세계 각처에서 나타난 증상들이 뭐냐면 극우적 혐오 범죄가 급증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범죄가 급증해서 그런 범죄를 한국에서 지칭한 용어가 묻지마 범죄 이런 거죠. 예. 이유를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묻지마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떻게 설정되냐면은 그 사회가 내장하고 있는 혐오의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혐오주의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혐오 범죄가 확산될 것뿐 아니라 혐오를 강조하는 정치 세력이 약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파시즘이 등장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극우주의가 자라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극우가 등장해서 우리 깜짝 놀라겠죠. 일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베. 일베가 하나의 징후예요. 그냥 그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곧 도처에서 오프라인 도처에서 혐오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화가 등장했고 그 시기에 이제 한국 사회에도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극우적인 담론들이.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2010년대 말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약진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고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촛불 정치로 인한 거죠. 그렇죠. 촛불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네. 한국의 시민들이 또 어떤 시민이에요?
그 불이한 정권을 벌써 몇 번, 5번째인가요? 불이한 정권을 시민 파워로 몰아내는 나라잖아요. 4.19부터 시작되는 이 문화 전통들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억 속에 불이한 정권은 자시하지 않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전통이 우리 한강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비록 그때는 많은 이들이 죽었으나 또 이후의 정권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억압을 받았으나 바로 그런 전통이 살아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논의가 가능할 만큼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죠. 그리고 21세기 두 번째 10년대 말쯤에 촛불 정치는 강력한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켰어요. 그리고 등장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후퇴했었던 민주주의도 살려야 되고, 근데 세계화가 이제 세계화 경제의 프리미엄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국제 정치를 주도했었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표현했었던 국제적인 언론들이, 그게 이제 동아시아 평화론인데요. 동아시아 평화론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70년대 초부터 세계화는 대탕트 시대가 됐다. 세계가 화해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화해 공존의 시대. 그런데 사실은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의 탈냉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일종의 이념적 요소처럼 보이잖아요. 겉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립될 수가 없죠. 운전자론은 뭔가 여러 이해 집단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동아시아 냉전으로 인해서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동아시아를 탈냉전화시키면. 왜냐하면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엄청난 국가잖아요. 이미 이 삼국을 오가는 경제적 물동량은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탈냉전은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선 이제 세계 최강대국을 따라잡을 만큼 고속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급성장을 했는데, 급성장은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북 삼성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만주 지역이죠. 그 지역의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해요. 그쪽 지역은 저발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냉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죠, 국가에. 그리고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면 이제 러시아는 경제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2010년대 말에 경제 사이즈가 한국보다 작았던 거예요. 한국이 더 많았어요, GDP가. 그러니까 러시아도 위기죠. 러시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극동 지역은 자원의 보고인데, 극동 지역의 자원의 보고를 유럽 쪽으로 가져가려면 너무 물리력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쪽에 러시아에 항구가 있다면 너무 좋은데 항구가 변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러시아의 고민이기도 해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북극해가 녹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존층 파괴되면서. 다시 말하면 북극해를 이용한 이제 물류적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에서부터 남아시아를 거쳐서 서아시아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려면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들이 다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해적도 많고, 국제 정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물류적인 거리만도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한다면,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자본의 활성화는 엄청나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자본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동아시아 평화론 이면에는 위기를 맞이한 세계화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또 유럽과도 연결돼 있어요. 이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이명박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해 이용한 경제. 그래서 뭐 이제 부산에 이제 예, 거기 이재명 이재명 정부 내가 뭐라 그랬나요? 문재인 네. 이재명 정부도 대선 후보가 네, 이 얘기. 사실은 이 얘기는 원래 박근혜 정부가 먼저 했고 예. 그의 초안이 MB 정부 때 나왔어요. 근데 MB나 박근혜 정부 때 나왔으나 실행되지 못했고 박근혜가 드레스덴 선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체화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였고 거의 실행될 뻔했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네오펀드 장난을 쳐갖고 하노이 회담 때 틀어버렸잖아요. 막판에 이미 합의문 다 만들어 놓은 걸 틀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깨진 거죠. 그 전까지는 될 뻔했는데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문재인 정부가 막 동아시아 평화론 얘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하고 탈냉전 상황 뭐 하고 그럴 때 다 뭐 헌화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갖는 의심은 그 판문점 회담 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만든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 봤는데 거기 세계화 정책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우리한테 국민한테 그 공수표 날린 게 뭐냐면 그 뭐죠 그 747 정책.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우산 뭐지 낙수 효과. 낙수 효과. 예. 낙수 효과 얘기 있잖아요. 경제가 커지면 낙수 효과로 국민 전체가 좋아진다고. 예. 그런 논의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 세계화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수많은 난민들이 유입돼 들어오면서 네. 하층 노동 시장이 교란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층 노동 시장에 있는 이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 감정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유럽은 실패했어요. 미국도 이제 흑인 인종주의 혹은 아시아 인종주의가 왜 생겼어요?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합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성숙해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내 느낌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굉장히 낙관론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도 낙관론을 가졌었어요. 잘 될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G6안에도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한반도도 극우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이게 세계화 정책에게 편승하고 있었을 뿐이다. 유일하게 다른 게 내가 발견한 것은 이제 헌법 개정안에 조국 민정수석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만약에 헌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하위법들에서 이제 그걸 다루는 법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자신이 이거 거의 폐기했거든요. 자기네가 정부가 발의한 건데 정부가 폐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내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동아시아 평화론은 세계화 정책뿐이었고 그 속에는 세계화에 대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안 보였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유주의적인 안보 정치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본 거죠. 네, 비판을 가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자연스럽게 또 안보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안보하면 안전보장 좀 더 확대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서 얘기한 안보 정치란 이 개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라는 개념이 세큐리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는 군사 안보예요. 밀리터리 세큐리티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20세기 말에 21세기 그러니까 2010년대 말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 일본, 중국,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의 오프라인 언론사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안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밀리터리 세큐리티, 군사 안보는 굉장히 안보의 좁은 의미의 한정된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안보는 군사 안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안보적 요소가 서로 뒤엉켜 있다. 그래서 군사 안보만을 특화시켜서 안보를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였어요. 이미 그 얘기는 동아시아의 가장 냉전 체제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조차도 안보는 군사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걸 포괄 안보라 그래요. 컴프레hen시블 세큐리티라는 말을 쓴 거죠. 군사 안보와 개념이 아니라 포괄 안보. 군사 안보는 군사를 특화시킨 거지만 거기에는 뭐 경제 문제, 인권 문제, 사회 문제 많은 요소와 밀리터리 세큐리티가 다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안보의 차원에서 안보를 다뤄야 된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포괄 안보라는 관점에서 안보론을 다룬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안보 정치의 하나로 본 거예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긴 설명이 포괄 안보라는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포괄 안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평화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나는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산림 정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보 정치 대립하는 말로 산림 정치라는 말을 잘 쓴 거죠. 예,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그 안보 정치에 대비되는 산림 정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안병무 선생님 사상의 말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넘어선 살림. 네. 여기에서 이제 비롯됐다 여겨지고 또 하나는 이 산림 정치는 제가 이해한 이 산림 정치는 안보 정치의 대립 혹은 보완하는 개념으로도 읽혀지는데 그런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산림 정치란 말은 저의 말이고, 그렇죠. 안병훈 선생님은 산림이란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보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산림 정치란 말을 안병훈 선생님의 생각을 끌어와서 얘기한 건데, 네. 이제 급조한 말이죠, 제가. 조언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림 정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아직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병무의 산림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안보 정치에 비판적으로 개입해 보겠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뿐인데요. 네. 안병무 선생님의 산림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말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막수주의에 빠져 있을 때 계급의 문제만 보지 말고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살림지를 창간했는데 그 살림지를 창간했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매달 월간지였거든요. 매달 고민하는 우리한테 안병무 선생님이 계속 던진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그 당시에 연세가 많을 뿐 아니라 건강이 너무 나빴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당신이 그 생각을 계속 이어나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리한테 던진 화두는 뭐였냐면 매일 아침에 당신들이 먹는 커피 한 잔에서 죽임의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해 보시오.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때가 80년대 말입니다. 와. 우리는 일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낯선 생각이었었어요.
우리 막 변형론에 빠져 있고 변형론 논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감이 안 났고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좋은 말이니까 끄떡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한국 사회가 문화가 중요해진 시기가 왔잖아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예. 그때 와서야 그 고민을 다시 반추했어요. 선생님 돌아가신 직후죠. 근데 생전에는 우리가 사실 알아차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민중신학 제자들 일부 그룹들이 살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논의를 본격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냥 논의만 무성하게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이 책에서 살림 정치라는 말 통해서 안보 정치를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문제 제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보 정치의 대립 개념이냐 보완 개념이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측면도 있고 보완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념으로 발전시키려면 그걸 명료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개념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어젠더만 던진 거죠. 그래서 거의 향후에 상해 선생님과 디에고 선생님과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산림 정치의 개념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좁은 의미의 군사안보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포괄안보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오는 승자 중심주의, 그 다음에 더 확대돼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런 정도를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자 중심주의가 군사안보도 승자 중심주의고 포괄안보도 승자 중심주의인데, 그렇죠. 근데 수많은 이제 패자들, 패배한 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몰락한 이들, 이제 그런 이들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언더클래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성서에 나오는,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클로스라는 말에 현대어로 번역했을 때 제일 적합한 말은 언더클래스예요. 언더클래스는 클래스에 대입되는 말이거든요. 예. 클래스는 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계급은 항상 중요한 게 주체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예. 계급은 주체와 관계가 있어요. 계급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급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계급은 동시에 계급적 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계급은 그 계급적 디자인을 구현시킬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계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단히 공장, 지금도 삼성 반도체가 지금 어디 있죠? 평택 그 있잖아요. 기흥에도 있고. 네, 평택에만 5만 명이 넘을 거예요. 한 공장에. 어마어마하죠? 예. 현대 자동차는 또 한 몇만 될걸요? 그 다음에 또 미포조선에도 몇만 명이 될 거예요. 현대중공. 네. 요즘 HD한테. 네. 그런데 그런 몇만 명이 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들에 보면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이 많죠. 비정규직. 한청도 많죠. 협력업체. 또 일용직도 많아요. 특히 조선. 네. 그 다음에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지금 라이더도 계급으로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수많은 소 단위의 작업자들. 예. 어떤 주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노동자들, 또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또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없어서 여러 개의 일을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랬을 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언더클래스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의 언더클래스라는 말이 유용한 것은 이제 슬럼가 연구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언더클래스는 가난하고 미래도 없고 심지어는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자 중심주의 바깥 반대편에는
그런 이들이 존재해요. 범죄율도 높고 폭력적이고 악마 같은 존재들, 사회의 병리적인 것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들, 그런 존재가 언더클래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엮여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살림의 문제제기는 이런 승자 중심주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물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승자 중심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인간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산, 바다, 물, 돌, 또 뭐 땅,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동물, 식물, 그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이미 재앙적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들에 대한 논의가 있죠. 이제 신학자 중에는 캐서린 켈러라는 분이 그런 존재를 언더 커먼스라는 말을 썼어요. 커먼이 언더다 이거죠. 언더 클래스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언더 클래스는 약간 인간 중에 몰락한 존재에서 가까운 표현이라면, 커먼스는 존재, 인간 바깥의 존재, 심지어 최근에 AI까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죠. 포스트 휴먼, 뭐 이런 논의까지 담아 있으니까, 이제 캐서린 켈러의 언더커먼스와 민중신학자들이 최근에 실시한 언더클래스는 겹치면서도 좀 다른 함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중신학자들은 언더클래스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언더커먼스 논의로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확장될 수 있다. 살림의 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런 정도로 이제 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이죠. 이 언더커먼스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져서 이후에 또 다른 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점을 현재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른바 내란이 2시간 만에 좌초가 되고, 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내란 정국들, 그다음에 이어지는 탄핵 정국들, 이에 대한, 즉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탄력성들에 대해서 세계 유수의 진보 매체들이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진보 매체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찾은 거 자료가 있더라. 여기 있다. 가디안에서 나오고요. 뉴요커, 더 타임, 이런 데서 회복 탄력, 민주주의적 회복 탄력성, 데모크래틱 리사일런스, 이런 말 썼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내년도 초에 나오겠죠. 스웨덴 다양성 연구소, 웁살라 대학에서 나오는, 거기서 한국 평가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으로서는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한국이 지금 세계 어디서도 잘 못 보는 것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2시간 만에. 그렇죠. 내란도. 또 친위 쿠데타를 잡아냈잖아요. 친위 쿠데타는 제압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걸 한국 막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제 이런 건 되게 큰 성과인데, 이렇게 해서 구현된 민주주의가 또 more democracy란 말이에요. 더 많은 민주주의, 다양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도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기획은 막아냈는데, 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극우 대중들의 극우적 액션들을 한국은 막아낼 수 있을까? 한국은 그동안 그런 액션들이 제한되게 나타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훌륭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작용했었던 게 CCTV죠. 한국은 진짜 범죄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죠. 사법부나 이런 데서 제대로만 작동하면 범죄율이 정말 낮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경찰, 검찰, 재판, 사법부가 엉망진창이라 그나마 한국 사회가 범죄가 일어나지만 사실 CCTV에서 거의 모든 범죄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만큼 한국은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이를테면 최근에 정강훈 씨가 서부지법 할 때 이제 갑자기 노인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등장했잖아요. 구글 청년들이. 의외였습니다. 이런 구글 청년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에 언더클래스 구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언더클래스 청년들이 한국은 살기 좋아서 안 생긴 건가? 아니겠죠? 그렇죠. 한국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극우가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극우의 무능함이기도 이유도 될 거예요. 또 하나는 CCTV가 너무 유명해서 극우 청년들이 그런데 무서워서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CCTV가 작동해서 다 알아차렸지만 제대로 기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언더클래스 청년층들 다수를 극우의 전선으로 끌어들일지도 몰라요. 여전히 재판부의 엉망진창인 양상, 검사들의 엉망진창 이 체계는 아마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에는 한국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 몰락한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한 사회잖아요. 그들을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잔인함까지 있어서 그들이 이제 아직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요. 정강원이 그 중에 하나죠. 제일 우려스러운 게 정강원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모 데모크라시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딥 데모크라시가 필요한 거죠. 더 깊은 민주주의. 네, 그걸 딥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까지의 목소리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담아낼지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언더 클래스, 언더 커먼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 읽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기금이 투여되어야 되고 여러 활동가들이 노력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더 깊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또 WCC가 지난 부산 대회에서 그 2000년대 중반, 또 2000이죠, 2014년, 3년인가요? 그때 채택된 게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란 말이잖아요. 그런 걸 끌어들여서 주변으로부터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런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지금 이제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아마 극우주의를 못 막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아직 헤쳐나간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첫 단계 극우주의적인 정치 엘리트들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막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극우주의의 위기는 아직 우리 눈앞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림의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언더커먼스 또는 언더클래스들의 목소리들이 민주주의에서 살아남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세계 유수의 진보 언론에서 매체에서 칭찬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과제, 이른바 더 깊은 민주주의, 이 과제가 남아있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살림의 정치가 유효한 의미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촛불 정치와 문재인 정부의 등장에 대해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을 되게 높이 평가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취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개업이 선포됐어? 다 놀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반전이. 네. 근데 또 아마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나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얘기하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예. 하고 있고. 예. 근데 또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우리가 좌절하게 될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예.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다 네. 질문드렸습니다. 네. 우리 디에고 선생이 지금 엄청 바쁜데 이제 오늘 토론 대화 나눔을 준비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오늘 녹화 1시간 전에 완성해서 저한테 이 어떤 스크립트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바쁘신데 또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한 달쯤 후에 3회가 있고 네. 또 한 달쯤 후에 4회가 있는데 네. 두 번만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마치죠. 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